저는 이제 가서 우리 정어리들을 가져오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몫의 싱싱한 미끼들도요. 그 사람은 우리 물건들을 직접 가져와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아무것도 맡기려 하지 않아요. 우린 다르지. 난 네가 5살 때부터 너한테 짐을 맡겼었어. 알아요. 소년이 말했다. 곧 돌아오겠어요. 커피 한 잔 더 하세요. 여기선 외상거래가 돼요. 소년은 맨발로 산호 바위를 밟고 멀어져 갔다. 소년이 가는 곳은 미끼들을 저장해 놓은 얼음 창고였다. 늙은이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이것은 그날 하루 동안 그를 지탱해 줄 유일한 양식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은 마셔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사이 오랫동안 그는 먹는 일이 귀찮아서 점심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배의 이물에 물 한 병을 가지고 다녔을 뿐이다. 그가 하루 동안 필요로 하는 건 이것이 전부였다. 소녀는 정어리와 신문지에 싼 미끼 2마리를 가지고 돌아와 있었다. 둘은 작은 길을 따라 돌멩이가 섞인 모래길을 맨발로 밟으며 배 있는 곳으로 갔다. 그들은 배를 들어 올려 물속으로 미끄러뜨려 넣었다. 행운을 빌어요. 내게도. 늙은이가 말했다. 그는 노의 밧줄들을 노바지 말뚝에다 끼우고 물속에 넣는 논날이 오는 방향으로 몸을 굽힌 후 어둠 속의 항구 밖으로 노저 나가기 시작했다. 항구에는 다른 해변에서 나온 고기잡이 배들도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달이 산 밑으로 진 까닭에 그들을 서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노를 물에 쳐넣고 밀치는 소리를 늙은이는 들을 수 있었다. 가끔 누군가가 배에서 말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는 노가 물을 치는 소리를 제외하곤 침묵을 지켰다. 이들은 항구를 빠져나온 뒤엔 뿔뿔이 흩어졌다. 각각 고기를 노리려 미리 정해둔 곳을 향해 노저 가는 것이었다. 늙은이는 자기의 목적지가 바다로 한참 나간 먼 곳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육지 냄새에 등을 돌린 채 이른 아침에 깨끗한 바다 냄새 속으로 노저 갔다. 그는 만의 물풀들이 물속에서 바라는 인광을 어부들이 큰 우물이라고 부르는 지역을 지나면서 볼 수 있었다. 이곳은 각종 물고기들이 집합하는 곳으로 약 700길이로 수심이 돌연히 바뀌는 지역이었다. 여기에 각종 물고기들이 모이는 것은 조류가 해저의 급경사면에 부딪히면서 만드는 소용돌이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새우를 비롯해 미끼가 되는 고기류가 밀집해 있었고 깊은 구멍들에는 수많은 오징어들이 몰려있는 수도 있었다. 밤이면 이것들은 물 표면으로 떠올라 주위를 배회하던 물고기들의 밥이 되곤 했다. 어둠 속에서 늙은이는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노를 저으면서 날치가 물을 차면서 내는 전음과 그것들의 빳빳한 날개들이 어둠 속을 뛰어오르며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날치들을 아주 좋아했다. 그것들은 바다에서 그와 제일 가까운 친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새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다. 특히 몸뚱이가 작고 섬세한 검은색의 제비 갈매기들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것들은 밤낮 먹이를 찾자 날고 있었지만 거의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몸뚱이가 크고 힘이 센 놈들과 도둑새들을 제외하곤 새들은 사람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 그리고 바다가 그렇게 가혹할 바엔 어째서 바다제비들 같이 약하고 섬세한 새들이 만들어졌을까? 바다는 다정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긴 하지만 또 말할 수 없이 잔인해지기도 하거든. 너무도 갑작스럽게 성질이 바뀌지. 물에 머리를 박고 먹이를 찾으러 날아다니는 저 갸냘프고 슬픈 목소리를 가진 새들은 바다에서 살아가기엔 너무도 연약하게 만들어졌어. 그는 바다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라 마르라는 이름으로 생각했다. 그것은 스페인 사람들이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쓰는 말이었다. 간혹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말로 바다를 부르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바다는 역시 여성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젊은 어부 중 어떤 이들은 부표를 낚싯줄의 플로트로 사용했고 상어간이 비싸게 팔렸을 때 번 돈으로 모터보트를 사서 몰고 다니는 족속이었다. 그런 이들은 바다를 엘 마르라고 남성형으로 불렀다. 이들은 바다를 자기들의 경쟁 대상자나 한낱 장소 또는 적수로 여기는 듯한 말투를 썼다. 하지만 늙은이는 항상 바다를 여성으로 생각했고 큰 혜택을 베풀 수도 있고 베풀기를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로 생각했다. 그녀가 광포하거나 마음씨 나쁜 일을 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그는 여겼다. 달이 인간 여자를 지배하듯 바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그는 꾸준히 노를 저어갔다. 그건 그에게 힘든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속도 이상을 내는 것도 아니었고 바다의 표면은 가끔 조류가 소용돌이 칠 때를 제외하곤 평탄했기 때문이다. 그는 노젓는 일의 3분의 1을 조류에 맡겼기 때문에 날이 밝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때쯤이면 가서 닿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밖으로 나와 있음을 알았다. 일주일 동안 깊은 우물 속에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사였던 것을 그는 생각했다. 오늘은 줄삼치나 고등어떼가 몰려있는 데서 일을 해봐야지. 어쩌면 그것들 속에 큰 놈들이 섞여 있을지도 몰라.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그는 미끼를 던지고 조류가 흐르는 대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미끼는 사실 길이 깊이에 내려가 있었다. 두 번째 것은 75길이에, 그리고 세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은 각각 100길이와 125길이의 푸른 물속으로 내려가 있었다. 각각의 미끼는 머리를 밑으로 한 채 드리워졌다. 낚싯바늘 축은 미끼 고기 속으로 꿰뚫어 가게 한 후 단단히 묶어 꿰맸다. 낚싯바늘의 튀어나온 부분과 구부러진 곳, 그리고 끄트머리는 상당한 정어리들로 덮여버렸다. 정어리는 한 마리 한 마리 두 눈을 꿰어 부착시켰다. 따라서 튀어나온 강철의 곡선에 꿰인 이것들은 마치 화환의 반쪽과도 같았다. 이제 낚싯바늘의 어느 부분에서도 큰 물고기는 달콤한 냄새와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소녀는 그에게 두 마리의 작고 싱싱한 참치인지 고등어인지를 주었었다. 그것들은 지금 제일 깊이 내려간 두 개의 박싯줄에 마치 낚시 추인 양 드리워져 있었다. 다른 낚싯줄에는 큰 청색 바보고기와 노랑 연어를 달아맸다.
이것들은 이미 사용했던 것들이었지만 아직 쓸만한 상태였으며 뿐만 아니라 정어리들의 냄새와 매력에 힘입고 있어서 걱정할 것이 없었다. 굵은 연필 굵기의 낚싯줄들은 각각 초록색 막대의 고리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미끼를 잡아당기거나 건드리는 경우 이 막대기는 곧 물속으로 넘어져 어부에게 신호를 주게 되어 있었다. 각각의 낚싯줄에는 2개의 40길이 타래가 비치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다른 여분의 타래들과 단단히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한 마리의 고기가 300길이의 낚싯줄을 끌고 나갈 수도 있었다. 이제 늙은이는 배전 너머로 3개의 막대기들이 기우뚱하게 물 위에 솟아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낚싯줄들이 정해진 깊이를 유지하며 수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가만히 노를 저어갔다. 이제 날은 거의 다 밝았으며 곧 해가 떠오를 것만 같았다. 해는 바다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면서 솟았다. 늙은이는 물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다른 배들을 볼 수 있었다. 그것들은 해변에 훨씬 가까운 곳에서 조류를 가로지으며 흩어져 자리 잡고 있었다. 이윽고 햇빛이 더 진해졌고 광채는 수면까지 뻗쳤다. 다음 순간 해는 바다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평평한 바다는 해의 광채를 그의 두 눈을 향해 되쏘았다. 그는 눈이 아파 해를 쳐다보지 않으려 했으며 노를 계속 저어갔다. 그는 어두운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속 어두운 곳으로 똑바로 들여져 있는 낚싯줄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낚싯줄을 똑바로 유지할 줄 알았다. 그리하여 그가 의도한 정확한 물의 깊이에서 미끼들은 행여라도 그곳으로 헤엄쳐 지나갈 고기들을 꾸준히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어불들은 낚싯줄을 물 흐르는 대로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어부들이 자기들의 낚싯줄이 100길이 깊이에 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실제로 미끼는 60길이에 올라와 있는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난 낚싯줄을 정확하게 들일 줄 알지. 그는 생각했다. 단지 난 이제 운을 더 이상 타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누가 알아. 어쩌면 오늘은 걸릴지도 모르지. 매일매일 새 날이니까. 오늘 타는 쪽이 더 낫기는 하지. 하지만 난 정확하게 해 나가겠어. 그럼 운이 왔을 때 운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이제 해는 떠오른 지도 2시간이 되어 있었다. 그만큼 더 높이 솟은 해는 그가 동쪽을 쳐다봐도 아까처럼 눈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이제 시야에는 세 척의 배밖에 없었다. 그것은 멀리 안쪽으로 수면에 얕게 박혀 있었다. 일생 동안 이른 아침의 해가 나의 눈을 아프게 했지.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도 내 눈은 시력을 잃지 않았어. 저녁에 해를 똑바로 쳐다보아도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 저녁엔 빛이 더 새어지는데도 말이야. 하지만 아침엔 눈이 아파서 쳐다볼 수가 없어. 그러나 그는 군항새 한 마리가 그 길고 검은 날개를 펴고 전방의 하늘을 선회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급 강화하기 시작했다. 날개를 뒤로 젖힌 채 미끄럼질쳐 내려오더니 다시 선회하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발견했구나. 늙은이가 소리내서 말했다. 그냥 망을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는 새가 선회하고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노젓기를 시작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낚싯줄도 수직으로 팽팽히 유지했다. 그리고 조류에 힘입어 조금 빨리 노를 저어갔지만 새를 이용하려는 속셈이 없었다면 내지 않았을 속력을 내고 있었고 정확을 유지하고 있었다. 새는 공중으로 한층 높이 올라갔다. 그리고는 날개를 꼼짝 않은 채 또다시 맴돌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속으로 돌입해 들어갔다. 늙은이는 날치가 물에서 솟구쳐 올라와 필사적으로 물 위를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돌고래군. 늙은이가 소리내어 말했다. 큰 돌고래야. 그는 노를 제자리에 놓은 후 이물에서 작은 낚싯줄 한 개를 꺼냈다. 거기에는 철사와 중간 크기의 낚싯바늘이 걸려 있었다. 그는 정어리 한 마리를 바늘에 끼웠다. 그리고는 배전 너머로 낚싯줄을 던진 후 고물에 박힌 고리에 단단히 줄을 맸다. 그런 다음 그는 또 하나의 낚싯줄에 정어리를 단 후 둥글게 감아 이물 한쪽 구석에 놓았다. 그는 다시 노젓기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제 물 위에 낮게 내려가 물고기를 찾고 있는 긴 날개의 검은 새를 다시 지켜보았다. 그는 새가 또다시 날개를 뒤로 젖히고 물로 돌입해가는 것을 보았고 달아나는 물고기를 맹렬하게 쫓아갔지만 소득 없는 날개짓을 하는 것을 또 보았다. 그는 돌고래들이 도망치고 있는 날치들을 쫓느라고 짖는 물의 완만한 윤기를 볼 수 있었다. 돌고래들은 날아가는 물고기 밑으로 물을 뚫으며 달리고 있었다. 드디어 물고기가 나가 떨어질 때 돌고래들은 물고기를 추적하여 떨어지는 물 밑에 가서 있으리라. 돌고래의 큰 떼거리인 것 같다고 늙은이는 생각했다. 그것들은 넓게 퍼져 있는 것 같았다. 날치들은 살아날 도리가 없었다. 새에게도 별 희망은 없었다. 새에게는 날치가 너무 컸고 또 너무 빨리 움직였다. 그는 날치가 솟구쳐 오르는 것과 또 소득 없이 퍼덕거리는 새의 날개짓도 거듭 보아야 했다. 떼거리는 내게서 떨어져 나간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것들은 너무 빨라. 그리고 너무 멀리 나가고 있어. 하지만 어쩌면 내게도 운이 따라줄는지 몰라. 내 큰 물고기가 그것들과 어울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내 큰 물고기가 어디엔간 있음에 틀림없어.